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를 위한 성장 조영국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어찌어찌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요. 이렇게 금요일 늦은 밤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있죠. 최근에 뭐 반포 현대 같은 경우에 재건축 이제 분담금이 나왔는데 폭탄이 떨어져서 또 어수선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폭락론자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상승론자 분들도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사실 좀 격돌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뉴스 기사가 났는데 그 뉴스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서로서로 비방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카페 같은 곳에서 서로 커뮤니티에서 내용을 주고받는 부분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한 이쯤 되면은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뭐 여기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고개를 파묻고 있기보다는 이제 고개를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시야를 넓혀서 시각을 넓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좀 드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은 좀 정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경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폭락론자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상승론자분들이 이제 보통 보수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존재를 하죠. 그죠? 뭐 보수 쪽에서도 이제 합리적으로 좀 부동산 가격이 뭐 적절한 가격을 찾아서 좀 내려가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진보 중에서도 아니야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논란들은 사실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아무래도 정치라는 거는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경제하고 연관이 돼서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이제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가 서로 이제 좀 대립을 했던 모습이죠. 고전학파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따르는 학파들이다 보니까 작은 정부를 주창을 하죠. 그래서 많은 자유를 좀 줘야 된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세금의 감세를 주장을 하고요. 정부는 축구장의 심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큰 정부여야 된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해서 부자들한테 그리고 법인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죠. 케인즈 학파는 대표적으로 그런 경기 조절을 통화 정책으로 하는 분들을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글로벌 상황도 굉장히 복잡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굉장히 좀 알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중간 선거도 남아서 굉장히 미묘한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경기가 많이 좋아지지가 않았는데, 또 특히나 수출 경기가 좋고 GDP가 늘어나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썰전에도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나와서 뭐 아이 학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학점을 주기는 좀 뭐하지 않냐라고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 부분도 TV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 금리는 올라가야 되고요. 또 트럼프가 이제 유가를 올리는 이란 체제에 대한 정책을 내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과의 관계는 어떤 좋아지려고 하다가 또 다시 좀 위기에 봉착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진보 정권이죠. 진보 정권은 사실상은 케인즈파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케인즈파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정부를 주창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경제 침체? 뭐 해서 경기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케인즈의 학파가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1970년대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를 하죠. 그러고 나서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실물 가격들이 다 올라가죠.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이제 시장 통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큰 정부인데도요.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금리를 조절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세율을
감세를 해줘야 된다라는 신자유주의, 이제 고전학파에서 좀 더 이제 진보한 신자유주의가 막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봐, 작은 정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살리려면 플레이어들한테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 법인과 또 부자들, 또 개인들한테 세금 많이 걷지 말고 그들이 좀 더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 라는 게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케인지언들을 이제 놀립니다. 사실 뭐 샤워실의 바보다라고 하면서 뭐 뜨거운 물이 나오면 갑자기 찬물 틀고, 찬물이 나오면 갑자기 뜨거운 물 틀고, 뭐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한다라고 해서 뭐 조롱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학파들이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하고 자율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은 또 그게 맞지가 않았던 게, 자유를 주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예도 있었거든요. 세율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했는데도 법인들은 생산활동에 또 투자를 하고 R&D에 투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도 또 소비를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침체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실패를 했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예전같이 어떤 학파의 이론을 가지고 적용시키기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지는 않은데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런데 또 뭐 부동산으로만 치면 또 공급이 많이 예정이 돼 있고, 정부의 압력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도 이렇게 막히고 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폭락을 하지 않겠느냐. 뭐 아니다, 뭐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버텨내고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폭등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이론들이 서로 많이 각축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시각을 좀 더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각설하고요. 본론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flat, 평평하다라는 의미죠. 21세기 지구촌은 과연 평평해질 수 있을까? 이 평평은 공평과도 일맥상통하고, 이 공평은 부의 재분배를 또 얘기를 하겠죠. 이 부의 재분배는 국가 간의 재분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계층 간의 재분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재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울퉁불퉁 소득의 불균형이 평등해질 것이냐, 평평해질 것이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걸 뭐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공산주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 주체가 시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될 것이냐. 자연적으로 태화 뭐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삽을 들어서 깎아낼 것이냐는 부분인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 정권입니다. 이 진보 정권은 시장에 개입을 하죠. 케인지언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삽을 듭니다. 삽을 들어서 부자와 법인들에게 높은 세율을 매겨서 그렇게 그 세금을 가지고 못 사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좀 많이 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케인지언들에게 하는 질문이고, 큰 정부를 표방하는 분들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이 케인지언들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냐면요. 경제 주체 중에서 이 법인이나 부자들,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이기적인 존재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또 합리적인 우리 같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분배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의 정부는 그렇다면 선한 존재인가? 합리적인 존재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남자분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 힘이 쭉 빠져 있죠. 최근에는 누구 하나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생활의 나아짐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한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남들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위를 보면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하나 또 느껴지는 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득 수준은 올라가지 않는데 물가는 빠르게 상승을 한다. 그래서 실물자산 가격이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것이 막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보다 나는 소득의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잘 버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잘 벌고 못 사는 사람은 흙수저를 탈출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 힘이 좀 빠질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힘이 빠지는 것은요. 글로벌 상위 1%.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치면 7억 7천만 명이 지구촌 전체 소득의 3분의 1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구촌 전체 자산의 2분의 1을 소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상위 0.0001%인 슈퍼리치 같은 경우에 한국의 4년 GDP 수준과 맞먹는 5조 4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죠. 이런 멋진 스포츠카도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의 편중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다. 그래서 1798년도에 토마스 말더스라는 경제학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출산을 억제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데이비드 리카르도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희소성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땅값을 무한적으로 상승시켜서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꾸준히 증가시켜서 이 땅값에 부과를 해야만 한다. 최근에 어떤 진보주의자들과 의견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한계를 모르고 축적되고 집중되는 사회이므로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참혹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자본론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1867년 이전에 1848년에 먼저 공산당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2014년도에 이 토마스 피케티라는 분이 이 21세기 자본론 이 책을 쓰시면서 얘기를 한 것은 위에 많은 선배 경제학자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자본이 축적되고 집중되는 현상을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생산성의 꾸준한 상승인데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리고 통계적인 데이터가 없었으며 그러니까 실증적인 분석이 없이 너무 현상만을 바라보고 기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선언이 자본론을 쓰기에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가서는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나는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실증적인 부분을 가져온 것이 바로 쿠즈네츠의 역유자 가설을 가져옵니다. 이 쿠즈네츠는요, 이 지니 인덱스, 지니 개수라고 있어요. 지니 개수는 이제 소득의 불평등 지수인데요. 0이 가장 평등한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가장 불평등한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 지니 개수는 소득 지니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지니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득 지니 개수는 나름대로 보통 0.4 이상이면 좀 불공평한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4 미만이고요. 0.3 정도 되고 그리고 자산 지니 개수는 좀 높습니다. 0.5 이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소득 지니 개수에서는 좀 평등하지만 자산의 분배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부의 평중이 있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낙수 효과로 이런 산업은행을 만들고 하면서 대기업 위주의 어떤 급진적인 성장을 이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진위 개수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부의 불평등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소수 그룹만이 이 산업화의 이익을 향유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화가 더 발전된 단계에서는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감소해서 더 많은 인구들이 그 경제적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분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한 부분, 부의 불평등은 산업화 초기에는 소수 그룹만이 가져간다. 그래서 부의 불평등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이렇게 산업화가 완전히 발달된 상황에서는 정점을 찍고 나서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그래서 그 성장의 과실들을 자연스럽게 나눠서 가지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1980년도까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80년 이후에부터 현재 2010년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 내 총수입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쿠즈네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 토마스 피케티라는 분인데 1910년부터 1950년도까지의 불평등 감소는 전쟁의 영향과 전후 채택된 경제 정책들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리고 1980년 이후 불평등의 증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조세와 금융 정책의 변화 때문이었다. 부의 분배의 다이나믹을 관찰해보면 평등과 불평등을 향한 강력한 힘들이 교환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절차라는 것은 없다. 부의 분배 역사는 언제나 정치적이었으며 순수한 경제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치가 참여를 하고 정책이 개입을 하면서 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피케티의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온 책이 작년에 블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이 교수님이 책을 냈었죠.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오늘의 제목도 이 책에서 좀 따왔고요. 경제 내부의 힘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파동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 1980년대 이후에 불평등의 증가를 설명하지 못했던 쿠즈네츠 가설과 산업혁명 이전의 불평등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피케티의 주장을 나는 계승을 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내가 조금 더 연구를 한 부분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책의 내용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불평등이 일어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의 발달, 세계와 정책적 뒷받침을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등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1980년대 이전에 불평등이 감소했던 이유는 좀 안 좋은 영향 때문에 감소하는 것도 있고 좋은 영향 때문에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요인은 전쟁, 내전, 전염병이 있고요. 플러스 요인은 경제성장, 교육, 사회보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실제적으로 보시면요. 20세기 초반에서 이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자본이 파괴되고 좀 안 좋은 영향이죠. 세율이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유에서 무가 돼버렸다. 그러면 전부 다 불평등이 감소를 한 거지 않냐. 다 못 가진 상태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경제성장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플러스 요인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 무상교육 확대 그리고 노조의 협상력이 상승을 하면서 평등화의 세계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이런 마이너스와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불평등을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향후 불평등이 감소할 가능성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라이브에서는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촬영하는 부분에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지루하실 것 같고 자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었다라면 어떤 이제 국가 간의 불평등도 존재를 한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가 보다 중요하다. 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 하나만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불평등이 존재를 한다. 운 좋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콩고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평균 93배의 소득을 더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콩고 사람들이 미국 사람은 50억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뭐 나라로 이민을 가서도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19세기에는 금수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시대라고 이 블랑코 밀라노비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구촌 불평등의 80%는 한 국가 내 계층 간 불평등이 아니라 국가 간의 소득 격차에서 발생을 하고요. 현재 지구촌에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70억 명이라고 하면 7억 명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런 이민 정책이 없고요. 그렇게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민 반대 정책을 또 펴기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이민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산이 많거나 그렇게 해서 투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고학력 엘리트들만 선별해서 좀 받아주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흡사 대기업이 엘리트를 뽑아서 더욱 부강해지는 모습과 유사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본주의 얘기를 합니다. 신자본주의. 아까는 이제 뭐 고전학파 케인즈 그리고 신자유주의였고요. 이 신자본주의에서라고 이 블랑코 밀라노비치가 얘기를 하는 거는요. 세계적으로 신흥국의 발전이 이어지면서 국가 간의 불평등은 축소가 되겠죠. 많은 나라들이 뭐 중국을 비롯해서 잘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국가 간의 불평등은 축소되겠지만 국가 내 계층 간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같은 사람이 자본소득도 많이 갖고 노동소득도 많이 얻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인데요.
즉 버는 것도 많이 벌고 이미 가진 것도 많고 이런 부분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서 그런 로봇을 잘 이용하는 자본가가 가져가는 소득이 편중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본소득이 갈수록 소수의 개인들에게 집중이 되는데 이들은 같은 부류끼리 결혼하는 이른바 동류혼이 증가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결혼 정보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서로 등급을 매겨서 막 소개를 해주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동류혼이 증가된다. 이들은 정치적 역량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점령을 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 내 계층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코끼리 곡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블랑코 밀라노비치가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이 코끼리 곡선은요. 글로벌 인컴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리얼 인컴 그로스, 그러니까 실질 소득 증가율을 굉장히 못 사는 사람과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의 이런 분포에 있어가지고 그려놓은 부분인데요. 이 중간을 한번 볼게요. 이 중간을 보시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신흥 부자들, 이분들이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이쯤에 있으니까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중산층, 이미 잘 살던 선진국의 중산층 계층은 소외됩니다. 그래서 많이 디클라인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노동이 대체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뭐 가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근로를 해가지고 버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로봇이나 아니면 좀 못 사는 국가의 저임금 노동으로 대체되면서 많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이제 글로벌 리치들, 슈퍼 리치들은 계속해서 부밍을 하고 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자본을 모으고 있다, 축적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이런 코끼리 곡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평등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심화가 될 것이다. 거기서 잘 살던 어떤 나라의 중산층 계층은 몰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산층 계층은 빨리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특히나 좀 그렇고요. 자, 일을 별로 하지 않았던 예전의 부자와는 다르게 옛날 부자들은 일을 많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을 많이 안 하니까 근로소득은 많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더욱 영리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도 많고 자본소득도 이미 많은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신자본주의는 거대한 카지노를 닮았는데 카지노와 달리 몇 판을 이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길 확률이 많아지는 게 지금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발생을 할 것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자 독식의 법칙.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끝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성.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많은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부분들이 중산층 계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혹은 자녀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확장성을 키워야 되는데 이 확장성이 있는 직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확장성이라는 것은 한 번의 노동으로 얼마나 여러 번 판매를 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거야 이전에는 확장성이 있는 직업들이 많지가 않았죠. 간혹 가다가 이제 소수의 직업들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만 굉장히 많은 확장성을 가지는 직업이 됐었고요. 자, 그런데 세계화 이후가 되면서 많은 또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확장성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계화 증가 이후에 확장성 있는 직업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참여자들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요리사와 택시 운전기사의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똑같았습니다. 요리사도 뭐 사람들에게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 한 번 요리를 하고 판매를 하는 거고 그만큼 노동이 들어갔고 택시 운전기사도 사람을 데려다 주면서 그 노동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요리사와 택시 운전기사는 지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요리사가 내가 잘하는 요리법이라든지 내가 잘하고 있는 요리를 가지고 방송을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들의 어떤 소득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유명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굳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작 수백 수천 명을 상대로 코미디 공연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어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제 기술이 진보했고 어떤 이렇게 저같이 앉아서도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직업에서 이제 확장성을 가져가야 한다.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많이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 앞서서 이 블랑코 밀라노비치가 얘기를 한 불평등의 발생 원인이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 기술의 발달, 예전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1990년대 후반 이제 뭐 닷컴 버블이 생기고 인터넷이 발달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인터넷은 이메일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오프라인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가져오는 대변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적 파괴라는 어떤 슌페터의 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됐고요. 자, 최근에는 어떤 코인,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화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뭐 코인을 활용하긴 하지만 뭐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예전에 뭐 인터넷이 이메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런 기술의 발달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부를 가져가지 않냐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보상과 그다음에 보안이라는 부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에 맞습니다. 그런 아이템에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인터넷이 이렇게 폭넓게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라면 사실 블록체인은 좀 서서히 젖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그런 보안 기술이 요구되는 또 보상이 적절히 요구되는 그런 아이템에 맞게 맞는 부분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붐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바람 투자도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모든 부분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한다. 뭐 이런 거는 또 사실상 옳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지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상황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죠. 뭐 물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은데 그게 이제 소외된 계층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폭락론자와 상승론자 그리고 정부의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뭐 이런 이데올로기는 지금 또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대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국가 간의 계층의 불평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도태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냐.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거기서 기술 이해하고 세계화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